주식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러면은 본인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 생존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따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게 사업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서 해야 돼요. 하지만 투자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강조해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돈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투자는 직접 배워서 직접 하셔야지 누군가 여러분들의 돈을 대신 벌어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좀 재 의원님께서 네. 이렇게 그래도 해본 것 중에 네. 수익이 좀 가장 많이 났던 건 혹시 어떤 거예요? 당연히 사업이에요. 그거는. 아, 네, 사업이 많이 사업. 났어요. 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사업가였었어요. 오. 좀 독특했었어요. 네. 그래요? 네. 더 멋있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과학자, 언제부터 군인, 몇 살, 경찰. 나이가 어때부터 사였어요? 제가 그때 제 기억을 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너는 꿈이 뭐냐 하면 저는 사업가가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애가 주워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업가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난 사업을 해야 되라는 게 딱 박혀가지고 네. 근데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장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근데 장사와 사업의 이 구분이 네. 참 어렵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장사와 사업을 구분하라고 그러면 좀 매출이 크면 사업이고 매출이 작으면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그 두 개를 해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거는 장사예요. 사람을 컨택, 대면하지 컨택. 않고 돈 버는 거는 아니 사업이에요. 원택이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더 커요. 시장 점유율도 크고요. 그래서 장사는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예, 내 체력에 한계가 있지만 사업은 한계가 없어요. 이 돈이 벌릴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려요. 네, 그래서 사업은. 자꾸 언택을 좋아하시구나. 그러니까. 굳이 저같이 수줍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얼마나 이제 좋은 거죠. 그게. 아 그러면은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가장 좀 수익이 좋았던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수익이 좋았던 건 단연 이제 지방 아파트. 지방 아파트. 네. 그때는 금융위기 때 들어간 거라서 네. 아무래도 뭐 3천에 받았던 거 4천에 받았던 게 막 8천, 1억, 1억 2천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방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1억까지 갔던 게 8천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2천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1억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2천이 손해봤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한참 막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 심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꼭지에서 사는 경우가 많죠. 초보자들은. 사실은 재 의원님이나 저 이렇게 할 때는 네. 시작할 때는 네. 그때 좀 제일 힘들었던 분들이 네. 영끌에서 수도권 집사분들이 제일 힘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오히려 저나 재 의원님처럼 맞아요. 지방 가신 예, 분들이 네. 좀 그 돈 좀 벌어서 네. 다행히. 신도시 그때 소위 말하면 영끌해가지고 신도시 갭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봤죠. 실례가 안 되면 네. 그 투자하신 것 중에 손실 본 거 있으세요 혹시? 딱 부동산에서. 하나 있어요. 아 네. 부동산에서 빌라. 예. 빌라. 그것도 그거는 말씀해 뭐 주세요. 지방이세요 네. 수도권이세요? 수도권이었었어요. 아, 수도권이요?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때 소위 좀 전문가 분이 추천해준 물건이었어요. 제가 오. 한참 막 그 부동산 투자를 배울 때, 네. 경매를 배울 때 네. 그때 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었어요. 오. 엄청 유명했었어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 이제 추천해준 빌라였었는데 그때 그 빌라 단지에 있는 빌라였었어요. 그거를 굉장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아무리 따져도 이거 좋은 게 아닌데 하도 좋다고 하니까 이유가 있겠지. 예.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일단 그거를 딱 처음에 사면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마이너스 했었어요. 근데 한 3년만 버티면 이거 한 몇 천원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씩 이자 내봐야 뭐 1년 3년 해봐야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3천이면 한 2천 이익 보겠다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못 버는 부동산은 나중에도 못 벌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안 나는 부동산은 나중에도 수익률이 안 나요. 그거를 지금 뭐 나중에 수익률이 날 걸 뭐 마이너스를 떠안고 투자를 하면 그건 결국엔 또 계속 마이너스가 더 커질 뿐이지 수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영끌에서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다 뭐 세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뭐 그거 다 마이너스죠. 근데 그게 그래서 지금 위험한 거죠. 그분들이 다 미래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신을 웃기고 싶거든 당신의 계획표를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미래를 이렇게 기다려봐야 신을 그거 다 비웃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세상은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내가 참고 견디면 마이너스지만 참고 견디고 이자 내고 이렇게 뭐 좀 뭐 소비를 줄이고 하면 뭐 이익을 보겠다고 이렇게 기다리지만 사실상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아는 분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이제 그 아까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네. 집을 사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가 2, 3억 빠질 수가 있는데 네. 괜찮냐 그랬더니 아니 뭐 한 20년 기다리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35인데 그 또 하나 20년이 55대잖아요. 왜 불가능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기다릴 수가 없는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집을 사서 가격이 내려가면 안 팔면 된다. 맞아요. 그렇게 근데 생각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사서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은행이 상환을 독촉해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네요. 10억에 샀다가 그게 8억으로 떨어지면 10억을 기준으로 50%를 대출해서 5억을 대출해줬다고 쳐요. 근데 8억에 50%면 4억이에요. 그럼 차액 1억을 갚으라고 그래요. 안 갚으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은행 거래 정지 닫아버리고. 시키니까. 예. 그럼 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또 추가 신용 대출을 받던 뭐 카드 대출을 받던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건 또 금리가 또 높으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이자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도 또 그렇죠. 또 떨어지면 또 그게 매년 그리고 이게 또 은행도 이 은행의 어떤 이 채권 회수팀이 어떤 그런 걸 그것만 연구하죠. 그래서 그렇죠.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은 3년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요.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뒤에 또 계약을 할 때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또 상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그 자살을 하러 가야 돼요. 떨어지면 또 상환하고. 그게 그러면 안 판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게. 계속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억지로라도 팔아야죠. 많이. 그러니까 이제 팔 때는 그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죠. 아, 드디어 팔았다. 그렇죠. 좋아.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올라가죠. 네, 맞아요. 그럴 땐 재 의원님이 사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유, 뭔데 힘들지? 아유, 내가 처리해줄게. 네. 한 1억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너무 무의식적으로. 네.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네. 아, 그거 좀 전세율이에요. 알려주세요. 그게 전세율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알려주세요. 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분들한테, 네. 재 의원님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이렇게, 이게 뭐, 저평가, 고평가 네. 구분하는 거나 투자 기준 좀 투자 알려주세요. 기준. 네. 그게 이제 저는 부동산은 아파트, 특히 아파트는 딱 뻔해요. 그냥 전세율만 보면 된다. 전세가율.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이면 네. 전세율은 50%잖아요. 50%죠. 그러면 그 전세가 5억은 결국에는 그 5억을 만들어내는 그 5억을 결정하는 주체는 실거주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거주자가 비싸게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싸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싸게 그 전세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매가 10억은 그 실수요자 외에 투자자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투자자도 좀 더 자기가 나중에 오를 걸 대비해서 좀 프리미엄을 주고 한 1억을 더 주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11억에 살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결정할 수 있는 매매가와 그 실수요자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전세가의 그 차이가 결국엔 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거품이 너무 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빠져요. 항상 거품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꺼져요. 그 경기가 좋을 때 거품이 끼고요.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전세율이 낮은 것들을 무리하게 연끌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사는 건 또 위험한 거고요. 저는 항상 전세율로 접근을 해요. 그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이라고 해서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전세율 높은 것들은 지방도 아직도 잘 올라요. 또 책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입지를 판단하실 때 네. 보통 용의 꼬리를 사야 되는지 예. 뱀의 머리를 사야 네.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동산과 정치는 자리예요, 결국에는. 정치도 권력이 높을수록 서열이 높을수록 핵심에 가깝고 예, 부동산도 좋은 부동산일수록 핵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용의 꼬리는 사실상 별 부동산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예, 그래서 서울 변두리나 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서울 변두리보다 지방의 핵심 그 중심지가. 아파트가 더 크게 올라가요. 예, 그거는 실거래가에서 통계만 딱 내봐도 수익률이 확 달라요. 저는 항상 단연 뱀의 뱀의 머리를 머리. 예,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 장사꾼들도 점포를 구할 때요. 이면도로에 있는 그 좀 월세는 낮지만 이면도로 어떤 뒷골목에 있는 그런 점포는 안 구해요. 프로들은. 초보들은 그쪽이 월세가 싸니까 그쪽을 구하고 어차피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님들은 절대 안 찾아와요. 손님들은 진짜 장인들이 만들어낸 정말 맛있는 데나 찾아가지 그렇죠. 웬만한 데는 찾아가서 안 먹어요. 그렇죠. 보이는데. 2층 올라가서 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1층에서 먹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장사꾼 중에서도 프로들은 입지 좋은 데를 차라리 월세 좀 더 비싸게 내고 그걸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권리금하고 보증금을 더 쉽게 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 팔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갈 때 좀 더 권리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어떤 걸 쉽게 뺄 수 있는 잘 팔리는 것들, 그러니까 뱀의 머리들을
보통 들어가죠 다. 주식은 그러면 뭐 우리나라 요새 뭐 이상하게 동학, 서학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그렇죠. 미국이랑 예,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거 주로 해서 미국 거 주로 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걸 주로 해요. 와, 왜 미국 요새 미국 주식 많이 올랐는데 핫한데, 왜 요즘?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무래도 이 미국 주식은 그만큼 그 회사에 정보가 얻기가 어려워요. 그쵸. 예. 내가 잘 아는 거를 해야 그래야지 뭔가 대응이 빠르지. 항상 이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뭐 니콜라. 예,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기사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인조차도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게 사기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주식할 때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러면은 본인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네, 그렇죠, 있죠. 어떤 거 혹시? 지금 뭐 이걸 당장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뭐 좀 하긴 그렇지만 일단 생존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따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딱 가장 자주 보고 가장 우선시하는 조건을 따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법이나 법률의 어떤 그런 조항들이 네. 개인 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회사들은 대표이사의 전권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주주총회 한번 가보면 알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무시당하는지 주주총회에서. 외국에서는 절대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회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의 마인드도 중요해요. 네, 대표이사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 그 회사는 언론 플레이를 해서 주가를 띄우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피해요. 오히려. 언론에 실적 뭐 자기네들이 뭐 매출 뭘 했다. 그리고 자꾸 증권사에서 실적 나오는 데들, 예상 실적 나오는 데들, 뭐 이런 데들, 그리고 증권사들이 자꾸 추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뭔가 밑작업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 피하고 좀 조용하고 사람들한테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잘 안 두는 편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게 사업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서 해야 돼요. 하지만 투자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흐름을 내가 못 거꾸로 따라가면 가요. 네. 왠지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나만 너무 낙오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 흐름이라도 따라가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다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물을 먹는 거예요. 나중에 꼭지에서. 또 보시다 보면 또 주변에 또 이제 네. 또 성공하신 분들을 또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성공하신 분들, 어떠한 분야에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신 분들을 봤을 때 네. 혹시 그분들만의 좀 공통점이 있을까요? 인내와 집중이에요. 그분들은 뭘 딱 결정을 하면 집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거를 뭐 버리는 것보다는 그거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하면 뭐 레벨이 뭐 경지가 상위의 경지까지 가려는 각오로 그거에 집중을 해요. 한 분야에 예. 그리고 레벨. 인내를 해요. 근데 기다리고. 사실 그거를 한 분야를 오래 한다는 게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지루해요. 엄청 지루하고. 그리고 되게 불안하고. 왜냐면 굉장히 또 외로워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방에 투자를 할 때도 그때 다들 지방에 가면은 다 그 얘기했어요. 지방 중개업자들이 왜 서울 냅두고 지방까지 와서 투자를 하느냐. 맞아요. 또 그 말 너무. 그때도 양극화 얘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때 그렇죠. 그때는 블루칩이라고 그랬었어요. 항상 용어가 나와요. 블루칩. 블루칩 아파트. 지금은 이제 똘똘한 한 채. 그때는 블루칩. 맞아요. 네. 똘똘한 한 채. 지금은 이제 그 블루칩이 똘똘한 한 채 됐죠. 근데 그때 당시 그 블루칩들이 또 레드칩이 됐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똘똘한 한 채가 멍청한 한 채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미래를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미래를 너무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대응의 영역으로. 근데 그렇게 지방에서 투자를 할 때도 왜 내려오냐고 들으면 외로워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분명히 이거는 확신은 있는데 이 결정이 되게 두려운 거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또 굉장히 얘기를 하니까.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나중에 한 4년 지나면 예. 어떻게 했냐고. 맞아요. 어떻게 알고 여기 와가지고. 진짜 재밌는 일화는 제가 이제 지방에 임대차 계약을 이제 낙찰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중개업자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비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임대료가 뭐 이 정도 안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임대를 놨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임대차 계약 끝나고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중개업자분이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중개업자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게 낙찰 받았다고. 굉장히 싸게 받았다고. 같은 분인데? 예. 같은 분이. 그분은 이제 저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도 기억 못 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중개사님 저 기억 못 하시냐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계약을 했는데 뭐 기억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 저한테 그랬다고. 이게 너무 비싸게 낙찰 받았다고. 금매도 많은데 왜 이 가격에 받았냐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싸게 받았다고 하신다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예, 제가 중개업을 해보면서도 내가 알아요. 왜냐면 중개업자들도 보면은 초보자분들은 중개업자들이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이죠. 네. 뭐 임장을 가서든 어디 가서든 중개업자분들이 모든 정보를 꿰고 물어보면 탁탁탁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중개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맡은 단지에 그거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그것만 외워요. 맞아. 다른 브리핑 자료는 몰라요. 다른 단지는. 그러면 시세를 물어보는데 손님들이 시세를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B단지 얼마예요. 근데 제가 모르는데 그걸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떠면 예 잠깐 기다리세요. 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켜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세를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래가 된다고. 뭐 매물이 있냐 그러면 지금 뭐 얼마 전에 빠졌는데 뭐 한번 지금은 연락을 한번 해볼게 하면서 다른 중개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 물건 있냐 있으면 하나 뭐 지금 볼 수 있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된 정보가 또 너무 많은 게 이 중개업자분들은 이 또 중개업자분들이 그 물건을 서로 막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 곳에다 내놓으면 또 딴 곳에다 막 이렇게 공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공유하는 물건이 따로 있고요. 공유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공유하지 않는 물건도 중개업자들끼리 그걸 또 뺏으려고 사람을 사서 보내요. 손님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보고 와서 몇 동 몇 톤지를 얘기를 해주면 그 몇 동 몇 톤지에다 명함을 붙이고 와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빼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들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중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하니까 저처럼 내가 이제 못 사람이 빼니까.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그립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오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언택트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쵸. 사람이 이제 그립고 심심했던 사람들 이제 그럼 손님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중개업자분들일수록 좀 소위 말하면 좀 실력이 없고 진짜 바쁜 사람들은 그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쵸. 항상 집 보여줘야 되고 항상 그쵸. 브리핑해야 되고 항상 물건 찾고 전화 작업해야 되니까요. 재원님 주변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 물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뭐 투자 공부가 어떻게 되냐고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초보자분들일수록 다양성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다양성을 경험을 해봐야 빌라도 하고. 비판적인 사고 그런 투자가 아니고요. 지식을. 지식을. 공부를 지금 공부를 했어요. 공부. 다양하게 공부를 해봐. 기거하시네, 기거. 너만 여기 하나님으로 다 이렇게 좋아. 아니 그 빌라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기겁이 하세요 갑자기? 아니 제가 빌라받은 거 빚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빌라 너무 위험한데 저 빌라를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 그런 거 추천도 막 한대요 지방에. 너무 위험한데 빌라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회장님도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투자는 실제적으로 네, 그쵸. 투자는 하지 말고 일단 공부를 다양하게 해보면 책을 본다거나 좀 일단 비판적인 사고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 실전 투자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한쪽에만 어떤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뭐 이쪽에서도 들어보고 저쪽에서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비판적인 사고로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이거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장사하신 분들은 상가하지 말라고 그래도 상권이 어디가 좋은지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점포는 자기가 해도 괜찮은 거죠. 그건 경매로 하든 뭘 하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장사꾼이기 때문에 장사꾼들의 습성도 알죠. 임차인분들이 어떻게 월세를 안 내는지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월세를 어떻게 접근해서 깎는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빠꼼이기 때문에 대응이 되죠. 대응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거기서 장사를 해도 되는 거고 본인 해봤으니까. 임차를 줘도 되는 거고. 근데 초보자들은 그걸 못 이겨요. 대응이 안 절대. 돼요. 못해요. 대응이 안 돼요. 각각 물건 각각 그죠. 그렇죠. 물건 종류별로 각각 다르잖아요. 빌라 임차인분들 성향 다르고요. 아파트 임차인분들 성향 다르고요. 원룸도 다르잖아요. 원룸도. 원룸 임차인 성향도 달라요. 원룸은 일단 한국말이 안 통해. 베트남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많으셔가지고 한국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왔는데 한글이 아니야. 오면은. 그러니까요. 잘못된 투자를 하면 이게 또 중요한 게 실패가 돈을 잃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뭐 돈 그 정도 한 잃어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자신감을 잃어서 문제예요. 다음에 뭔가를 못 해요. 두려워서.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히 살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이게 금 투자도 뭐 사실 금 투자는
애초에 투자를 해보면 15%다 이미 그 부가세하고 그 세금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금투자는 15% 이상 수익이 나야지 그래서 수익이거든요. 아, 금투자가 예. 15% 정도 그게 예. 스스로 왜 그러냐면 15%나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금투자에 빠지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이제 돌반지를 받아서 그 돌반지를 금은방에다 줬더니 예전에 5만 원에 샀던 거 한 10만 원 돈 받으니까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차피 서로 세금 안 주고 그냥 현금 거래하니까. 근데 그 이분이 골드바 거래하는 거는 다 거기서 세금 다 계산을 하기 다 때문에 다 해보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시는 해보셔가지고.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네. 예전에 얘기해보면 10년 전에도 물어보시면 뭐 그거 너만 제가 해봤는데요. 정말 세금 이런 것도 너만 제가 이거 해봤는데 이거 이런 거예요. 뭐 그런데 그거를 뭐 책에서 도대체 알 수 없는 뭐 그때 유튜브에서도 안 나오는 없죠. 지금 이런 해봐야 알 수 것들을 있는 것들이 좀 근데 많이 다 있죠.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진짜. 해봐야 알 수 있는 되게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셔가지고 사업도 막 하시고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 진짜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100만 원 매출을 하면 부가세는 10% 해가지고 뭐 1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가세가 그게 아니거든요. 부가세는 매출 마이너스 매입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매출이고 80만 원 매입이면 10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에 20만 원에 대한 10% 2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매입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매업자들이 매입 자료 없이 우리가 좀 더 뭐 깎아줄게, 5% 깎아줄게, 3% 깎아줄게. 그럼 그게 도매업자들이 더 큰 이익을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초보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요. 요즘에 또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 너무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그렇게 초보자들이 마진율을 높이려고 매입 자료 없이 거래를 해요. 그럼 그거 나중에 다 세무조사 받아요. 그렇죠. 네. 세무조사도 그런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통지서 이렇게 딱딱 날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소명하라고 날려요. 그럼 이제 소명 못하면 다 이제 세금으로 맞는 거죠. 가사세까지. 이번에 또 책, 네. 세 번째 책을 예. 내셨습니다. 네.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네. 어떤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까요? 요거는 이 책 어떤 그 서평을 봐도 불인이 분들한테 요즘에는 뭐 무슨 리니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어린이 해가지고 네네. 불인이 분들 뭐 부동산 초보자 분들이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쓴 거라서 초보자분들이 읽으면 어디서 이제 뭐 듣지 못하시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예요. 네. 직접 겪으신 거죠. 예, 그렇죠. 직접 겪으니까요. 거기 보면은 뭐 소액 투자 물건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으로 입주 가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해서 위험한지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해본 거죠. 제가 그 원리를 호기심이 많으셔. 시공사하고 분양사들한테 해봐야 돼, 경험을 다. 해보면서 맞아. 아 이게 이런 원리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맞아요. 예, 그렇죠. 이게 왜 하우스 푸어가 되는지 그거 잘못 사면 왜 그건 나중에 지금 집도 못 팔아요. 그거는 맞아. 계속 이자와 원금 상환만 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겪어보면 진짜 몰라요. 또 내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이런 내용은 최대한 빼시고 네네. 오히려 실제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거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네. 쓰셨다고 저도 있으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 항상 영웅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동기부여가 또 돼요.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후회하시는 거예요? 책을 내셨는데 지금 다음 책에서 그걸 이제 고려를 혹시 얘기 안 하시잖아요.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책 세 번째 내셨는데 후회하셔. 그래서 아니 너무 너만 책이 말씀하시니까 다음 책에서는 네 번째 책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넣어야 되겠다. 눈빛이 생각 심하게 흔들리시네. 나도 쓸 게 많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은데. 근데 저는 그 자랑이 너무 싫었던 게 왜냐면 내가 중요한데. 저는 그치. 그때 2008년도에 나는 회사를 당장 살려야 되거든요. 회사를 당장 살려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써먹을 지식이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뭐 또 그런 감성의 어떤 그런 이야기와 스토리와 근데 지금 소설을 읽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당장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실무에 쓰는. 예, 실무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게 또 좀 동기부여가 되면 이제 좀 초반에는 그런 어떤 영웅담을 좀 놓고 나중에는 그래도 실무 지식을 좀 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4편 예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이런 네. 어떤 시행착오와 네. 어떤 이런 업그레이드된 지식으로 다음 주에 써야 되겠다. 네, 실패담도 넣어주시면 아 이게 더 확실히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네. 진짜로 이분이 이걸 실패담 겪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쵸. 물론 성공담도 너무 좋지만 실패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하지 않아야 될 걸 맞아. 안 하는 게 더욱 네. 중요하다라는 네. 투자는 네. 투자에서는 네. 그 얘기 그쵸. 잠깐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런 그거 정말 것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것들은 같아요. 그 책에 있어요. 음. 하지 말아야 될 거. 초보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초보자분들은 분양업체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분양업체는 절대 정보를 얻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분양을 할 때 분양 좀 되게 좀 규모가 큰 분양사 사장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무조건 보내지 마라. 시계를 빼앗더라도 그 사람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환불이 되니까 입금을 하라고 하고서 보내라. 환불을 하면 그 사람들은 환불해달라고 말을 못 한다. 아, 입금을 하면. 입금하면. 그쵸, 입금을 하면. 예, 그렇죠. 입금을 하면. 그리고 시계라도 뺏어놓고 있으면 그 초보자분들은 시계를 돌려달라는 말을 못 한다. 계약서라도 쓰고 받아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분양 물건을 분양업체에 들려서 잠깐 몇십 분에 그걸 듣고 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분양업체들은 그 몇십 분의 브리핑으로 거기서 계약서를 뽑아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왜냐면 또 불공정한 그대로 계약이겠어요. 돌아가면 예. 다시 안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분양업체들은 또 각 건설사가 있어요. 그럼 건설사들의 분양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건설사들이 분양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분양업체를 따로 계약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건설사들의 분양업체는 월급쟁이들이에요. 분양팀은. 그렇기 때문에 월급쟁이들은 그 몇억 그걸 이렇게 갚는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 일반 손님들한테 뭐 5억짜리 상가나 뭐 아파트를 뭐 한 7억, 8억 이렇게 팔면 2억, 3억 감았다고 그래요. 그 큰 돈을 못 감아요. 왜냐면 큰 돈을 감아야지 자기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데. 아, 이 또 갚는다는 네. 표현이. 월급쟁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양심상. 그렇죠. 막 1억을 뭐 초보자들 몰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한테 1억 눈탱이 때리고 2억 눈탱이 때리고 못 때리거든요. 월급쟁이들은.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맞아요. 근데 분양업체들은 눈탱이를 쳐요. 그 사람이 뭐 3억이 비싸게 사서 망하든 뭐하든 그걸 상관 안 해요. 왜냐면 수수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버는 게 그렇죠. 중요하니까. 예. 근데 그렇게 훈련을 또 시켜요. 그 분양팀들은. 그래서 분양팀들은 법인으로 뭉쳤다가 그리고 또 계약을 싹 하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내가 계약을 잘못하군 어쩌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나중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도 못 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너무 분양업체를 믿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상담해주는 CS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되게 설계를 잘하잖아요. 그쵸, 뭐냐면 예, 이제 예. 뭐 도장 원금 찍어주고. 보장해준다, 네, 맞아요. 환불해준다라고 네. 하고 아까 말씀하신 법인이 해산되면 네. 대상이 없어요. 약속이 환불받아요. 의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거죠. 상법에 대해서. 음. 왜냐면 개인이 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법인이 사라지고 폐업을 하면 그 개인은 보상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초보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책에 있고요. 예. 낱낱이. 네.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투자에 중요한 게 있다면 월급쟁이 부자들 청취자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돈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예. 투자는 직접 배워서 직접 하셔야지 누군가 여러분들의 돈을 대신 벌어주지 않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거기에 너무 많이 속아요. 맞아요. P2P라든지 최근에 또 P2P가 또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그리고 공동 투자. 이 공동 투자도 절대 뭔가 돈이 안 되거든요. 네. 공동투자도 네. 해보셨나요? 그렇죠. 해봤죠. 아니 솔직히 P2P 해보셨죠? 아니 P2P는 안 했어요. P2P는 안 했어요? 네, P2P는 안 했어요. 왜냐면 P2P는 너무 이게 사실 공동 투자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지만 P2P는 너무 이 구조 자체가 참가자한테 너무 불리한 조항들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너무 아무리 저기를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해보시고 싶죠. 아니요. 왜냐면 제가 되게 예민해요. 의외로. 그래서 근데 다 해보셨다? 앞뒤가 피해자 입장에서 해본 거죠.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차라리 가해자면 이제 너무 이제 예민하니까. 내가 당하고 말지.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안 나가게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이 사건 사고 그런 관계에 얽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 위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까 지금 되게 말씀이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사실은 저도 막 그런 게 누군가를 믿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본적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흔히 했던 뭐 펀드 다 누군가 네. 믿는 거잖아요. 네네. 회사나.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좋은 수익 나기 진짜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해서 네. 공부해서 맞아요. 조금씩 통찰력 쌓아가고.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그런 이제 뭐 펀드라든지 공동 투자라든지 하는 건 본인이 욕심은 있는데 편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근데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편한 것에서는 그만큼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돼 비용이 있어요. 있죠. 예. 상상 외의 큰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편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배워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게 그게 나중에는 더 큰 이익이고 더 빠르더라고요.